절기상 동지인 오늘 아침 서울 영하 5도 등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차차 풀리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겨울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9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오는 28일 수사를 마치는 특검팀은 이번 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추천 방식을 수정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인당 10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모두 2조 3천억 원 규모로 SK텔레콤은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굿모닝 MBN 진행을 맡은 조희로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인 오늘 전국에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은데요. 출근길에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혜원 기자, 어제보다 더 춥다고요? 네,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추위에 출근길 시민들의 옷차림은 무척 두꺼운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철원 영하 9도, 파주는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센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5도에서 10도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온 가운데 밤사이 맑아서 복사 냉각까지 더해져 오늘 아침 기온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으로 춥습니다. 다만 추위는 오래가지는 않고 오늘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겨울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이번 주 목요일 전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보돼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올 가능성은 작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9시간 넘게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일요일로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김건희 특검은 이번 주 안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시간 40분간의 조사를 마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부당하게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어제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소환됐습니다. 지난 7월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이후 5개월 만에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왜 피의자로 구성되었는지를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오늘 조사 저희는 성실하게 협조했고.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이 대표가 연관돼 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천 등을 전화로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이 준비한 94쪽 분량의 질문지에 이 대표는 진술 거부권 없이 모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막바지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은 이번 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모두 대면 조사한 특검팀은 두 사람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사를 종료하는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통일교회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부터 수사팀을 확대해 교단 내 자금 흐름에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통일교 자금 관리자들은 물론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도 줄줄이 소환할 방침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이번 주 통일교의 자금을 관리한 인사를 줄줄이 소환합니다.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은 오늘 수사 인력을 5명 늘려 모두 30명을 투입하며 통일교 재정과 회계 담당자를 상대로 이번 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팀은 내일
통일교 전 총무처장인 조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책임졌던 조 씨는 재직 당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아내 이모 전 재정국장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총재의 업무상 횡령 혐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받는 이 씨도 곧 소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교단 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출됐는지와 정치인에게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제공됐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한일 해저터널 청탁 대가로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소환해 14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 장관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추가 소환 등을 통해 전 장관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 역시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대여 공세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에 전격 합의한 건데요.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 공동 발의에 합의했습니다.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특검 수사 범위는 통일교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여권 수사 은폐 의혹에 집중하는 단일 특검으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적인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주가 조작이라든지 양평 공무원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신속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법안 발의를 밀어붙인다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데 양당 의석수를 합해도 110명에 불과합니다. 보수 야권은 여론전을 강화해 특검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양당은 빠르면 이번 주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필리버스터 전국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우선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부터 살펴보죠.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법을 우선 상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단언했는데 말이죠. 본회의 안건의 순서는 현재로는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내일 상정이 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될 것이며 또 모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상정이 되고 그런데 이 두 번의 법안의 처리 순서가 어젯밤 늦게 한밤중 갑자기 뒤바뀐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다녀온 뒤에 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 순서 변경을 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가능성이 일었고 민주당은 수정안을 발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가 단순 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까지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한 게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죠. 민주당은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 수정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법안 순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권 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란재판부법에 이어서 정통망법을 두고도 위헌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서 대통령실도 우려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언론계에서도 계약이라는 비판이
친여 성향 참여연대조차도 민주당의 수정안 발의 방침에 대해서 법안의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란 재판부법도 여전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란 재판부법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재판부법을 수정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곽상원 의원은 사법부 내부의 추천을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거나 가능하다면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개 지적했습니다.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내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논란이 있는 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거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법안 처리 순서까지 심야에 뒤집히자 국민의힘은 정통망법 개정안과 내란 재판부법의 원천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위헌한 법을 호떡 뒤집듯이 바꾸고 있다. 전 국민 입틀막법을 즉각 철회하라는 겁니다. 위헌 논란이 뚜렷한 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항전을 예고했고 대대적인 여론전도 예고했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 정국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우선 민주당이 오늘 내란 재판부법을 먼저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로 대응합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내일 이 필버를 강제 종료시키고 내란 재판부법을 처리합니다. 이어서 상정될 정통망법 개정안 역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24시간 뒤 강제 종료 표결 후 모레 법안 처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연말 본회의 기간 이후에는 법 왜곡죄 신설이나 법원 조직법 개정에도 차례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악법으로 규정한 사안들이어서 연초까지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언론 브리핑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청와대에서 직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청와대 춘추문이 열리고 화물 차량이 들어옵니다. 책상과 집기 등 이삿짐이 건물 안으로 분주히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상주하는 춘추관 브리핑룸도 막바지 단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대통령실 공식 명칭부터 휘장과 직원들의 명함도 모두 바뀝니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8일까지 대부분 기능에 대한 이사 작업을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 외에도 이른바 3실장이 모인 여민관에도 추가로 설치됩니다. 본관 집무실에서 여민관까지 도보 10분가량의 물리적 거리가 있어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는 용산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한 뒤 다음 주부터 청와대로 자리를 옮깁니다. 내년 상반기 청와대 관저공사를 마칠 때까지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큼이나 월세 상승률 역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달까지의 서울 아파트 연간 월세 상승률이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섰는데요. 11호 대책 발표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한 탓으로 풀이되는데 서민층의 주거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1,800세대 신축 아파트. 지난달 이뤄진 거래 4건 중 3건이 모두 월세입니다. 바로 옆 신축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도 월세 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다 빠지니까 전세 물량이 없어가지고 월세로 많이 올라가죠. 새 아파트 쪽으로. 월세 수요가 몰리자 아파트 월세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3.29%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3%대를 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치입니다. 지난 11호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차단된 영향이 큽니다. 전세 물량이 줄자 수요가 월세로 몰리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어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공급 대책이 연초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나온 상황에서 서민들의 집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합니다.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늘려 두세 개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하는 안건을 논의합니다.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의 전보 인사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열립니다. 정 검사장은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항소포기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는데 법무부는 강등이 아닌 적법한 전보조처라는 입장입니다. 오늘부터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전 티켓 예매가 시작됩니다. 팀 유니블과 팀 포니블이 맞붙는 2025-2026 올스타전은 내년 1월 4일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쿠팡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주주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인데요. 집단 소송인 만큼 소송 신청 마감인 내년 2월 중순까지 소송 참여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증권 집단 소송 전문 로펌에 올라온 공지문입니다. 2025년 8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쿠팡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을 대리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18일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의 주주 조셉 베리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증권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이번 쿠팡 정보 유출 사태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된다며 쿠팡이 관련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서도 지난 15일에야 미국 증권당국에 정식 공시했는데 이는 4영업일 내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s not considered highly sensitive, and so there's no requirement for us to file with the SEC for the incident.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정보 유출이 알려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28.16달러에서 지난주 23.2달러로 마감하며 18%나 떨어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증권법에 따른 주주 집단 소송으로 소비자의 정보 유출 피해를 다루는 소비자 집단 소송과는 구분됩니다. 소송 신청 마감이 내년 2월 17일인 만큼 소송 참여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쿠팡 소비자들의 분노는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탈퇴하고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을 찾는 이른바 탈팡 고객이 늘고 있는데 이들을 잡기 위한 유통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은 주 7일 빠른 배송으로 유통시장을 잠식했습니다. 성장세가 가팔랐던 만큼 이탈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쿠팡의 1일 활성 이용자 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급격히 줄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너무 불안해서 이번에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쿠팡을 대체할 서비스가 있다면 갈아타겠다는 소비자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들한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어떻게 빨리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쿠팡에 소비자를 빼앗겼던 기존 온라인 유통업체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쓱닷컴은 장보기 결제 금액의 7%를 적립해주고 OTT를 결합한 멤버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쇼핑과 OTT 서비스를 결합한 락인 효과를 노린 건데 기존 쿠팡과 쿠팡 플레이의 전략과 다르지 않습니다. G마켓은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웠고 쿠팡처럼 주말 도착을 보장했습니다. 이게 쇼핑 습관이 돼서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고객한테 좀 경험을 시켜드리고 한번 좀 사용해 보시라 이런 쪽으로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도 쿠팡 이탈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이용자들을 겨냥한 겁니다. 특히 주요 생필품 가격을 5,000원 이하로 대폭 할인해 쿠팡에 등을 돌린 수요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이른바 유심대란을 일으킨 SKT 해킹 사태에 대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1인당 10만 원 보상, 전체 가입자에게 최대 2조 3천억 원을 물어내라고 권고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SKT 해킹 사태. 유심을 바꾸려는 이용자들은 긴 줄을 서야 했고 그룹 회장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소비자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시민단체와 피해 당사자가 소비자원의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쟁 조정위는 SKT가 피해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통상적인 보상액, 전체 피해 소비자 대상, 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 1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킹 사고 당시 고객 수는 2,300만 명으로 SKT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여 전체 피해자에게 보상하면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지급을 강제할 수 없는 조정안이어서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점입니다. 대개 조정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데 SKT 사태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집단 소송에 준하는 효과를 주려고 공고안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SKT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SKT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전국의 열차가 내일부터 멈출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가 아닌 90%까지만 올리려는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에 철도노조가 약속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겁니다. 이동이 많은 연말 연시에 승객 불편이 커질까 걱정인데요. 안정모 기자입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0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유보했던 총파업 카드를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합의안을 도출하며 약속했던 성과급 정상화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철도노조 측의 파업 이유입니다. 모 공기업은 코레일과 비슷한 상황인데도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100%를 인정해줬는데 코레일은 90%까지만 올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하고 허위로 약속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민간 기업의 사용자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코레일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하루 평균 250여 대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 열차들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승차일 기준 3일 전부터는 고객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운행 여부도 안내합니다. 하지만 오는 30일 중앙선, 동해선 등 KTX 확대 운행과 임시열차 증편에 차질이 불가피해 연말 연시 혼란이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추가 인상을 약속하면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서울대학교 한 강의의 온라인 시험에서 또다시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관련 화면이 아닌 다른 화면 창을 컴퓨터에 띄워놓고 문제를 푼 건데
결국 시험은 무효 처리됐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는 휴학생을 위한 원격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의의 수업과 시험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치러진 기말 시험에서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담당 교수 측은 학생이 시험 문제 화면을 벗어나 다른 화면을 보면 부정행위 의심 정황으로 봤습니다. 실제 36명 응시 학생 중 절반이 컴퓨터 모니터에 시험 화면이 아닌 다른 창을 띄워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며 모든 학생의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를 냈습니다. 또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서울대 자연대의 다른 시험에서도 대규모 AI 부정행위가 드러났지만 문제가 여전합니다. 되게 슬픈 일이죠. 만약에 그게 규칙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어기면은 안 되는 거긴 하죠. 정당하게 시험을 치른 학생들까지 결과가 무효로 처리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측은 부정행위 대응책과 함께 새로운 평가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떠들썩했던 게 벌써 2달 전인데 현지에선 아직까지도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한국 국적의 피싱 조직원 20여 명을 검거한 건데요. 감금돼 있던 한국인 남성 1명도 구출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컴퓨터와 키보드가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고 현지 경찰이 모니터를 일일이 압수합니다. 체포된 피싱 범죄 일당들이 건물 앞에 쭉 늘어서 있습니다.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에 있는 한 범죄 단지를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경찰이 공조해 급습하는 현장입니다. 양국 경찰은 현장에서 우리나라 피싱 조직원 26명을 붙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감금 중이던 한국인 1명을 구출했습니다. 지난 2일 국내에서 실종 신고된 20대 남성으로 경찰이 감금 위치를 찾고 있던 인물입니다. 몬돌끼리 범죄 단지는 캄보디아 국경에서 불과 50m 떨어져 타국으로의 도피가 쉽고 무장 경비원까지 배치된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지난달 10일 캄보디아의 코리아 전담반이 만들어지면서 양국이 정보 공유를 치밀하게 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검거 작전일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도주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고 연락이 왔고 도주로를 차단한 후에 현장 안에 급습을 해가지고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코리아 전담반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2명을 구출하고 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혐의자 92명을 붙잡았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신생아나 산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회진을 해준다고 광고하는 일부 산후조리원들이 있는데요. 현행법상 위법인데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용료가 1,0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을 훌쩍 넘는 서울의 한 조리원입니다. 전문적인 신생아 케어와 산모 관리 마사지까지 제공돼 필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진이 찾아가 보니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소아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회진을 해준다고 귀뜸합니다. 소아과 전문의는 주 2회 와서 방문을 해주실 거고 만약에 좀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때는 처방전 저희가 받아서 진행 가능해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실은 위법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진찰 등 의료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후조리원도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실밥 제거까지 해준다며 의료행위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왕절개 하시죠. 실밥 제거하거나 드레싱하러 병원을 안 가셔도 되게 방문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오셔요. 전문가는 정기적인 의사회진이 의료법에서 허용한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응급 환자 진료나 환자의 요청에 따른 일시적 진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2회 또는 3회 정도 주기적으로 외부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보이고요. 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 서비스만 제공될 수 있을 뿐 의료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분들이 오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한정되는 거지 와서 진단이나 처치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의료법에 위반되는 진료를 받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고스란히 산모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샤워할 때 이를 닦으면서 샤워기로 입을 헹구는 분들 계실 텐데요. 폐에 만성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샤워와 양치 습관을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입은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 그냥 받아서 헹구고 버립니다. 무심코 샤워기로 입을 헹구는 습관은 폐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비결핵 항산균에 감염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샤워기를 통과한 물이 입 점막과 기도 윗부분에 닿으면 균이 폐로 흡입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핵 대표적인 증상이 기침, 가래, 객혈, 체중 감소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이게 똑같이 비결핵 항산균 폐 질환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비결핵 항산균은 수돗물에 들어가는 염소 소독제로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결핵 항산균은 샤워기와 수도관 내부에서 물때와 함께 들러붙어 증식하기 때문에 샤워기 헤드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미 폐 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비결핵 항산균은 결핵과 달리 사람 사이에 전염되진 않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직장 동료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가운데 A씨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올해 초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정 대표가 자신과 A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는 정희원 대표가 소설 내용에 나온 특정 행위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해고 가능성을 비췄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정희원 대표 측에선 소설은 AI가 쓴 것이고 위력은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최근 유방암 투병 사실을 공개한 방송인 박미선 씨가 건강식품 공동구매를 진행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미선 씨는 아프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잘 먹는 거였다라면서 공동구매를 시작한 배경을 밝혔는데요. 댓글엔 항암 치료하는데 농축 즙류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베리류는 의사들이 유방암 환자에게 잘 권하지 않는 식품군이다. 회복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의 우려에 박미선 씨는 결국 사과했는데요. 치료가 끝나 일상생활에 복귀해보려고 시작했는데 불편한 분들이 계셨다면 죄송하다라면서 환우분들은 담당이와 꼭 상담 후에 결정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인 애견 미용사가 일본 혈통 시바견을 학대하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입니다. 중국의 미용사가 시바견을 강하게 제압하면서 머리와 몸을 가격하는데요. 일본 혈통의 개라는 이유만으로 엉뚱한 분풀이를 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동물이 무슨 죄냐, 반일 감정을 동물에게 투영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일본 개들은 맞아야 한다, 말로 안 되면 혼나야 한다 등 비판보다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한국계 최초의 나사 우주비행사인 조니 김이 귀환 후 처음 열린 기자회견에서 245일간의 우주 생활을 회상했습니다. 특히 김치와 쌀밥이 가장 그리웠다면서 가족들이 직접 우주로 보내준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8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조니 김. 지구에 무사히 돌아온 게 꿈만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I've been back on Earth now for a little over a week to have weather again. 우주에서 먹은 음식 중에는 자신을 위한 맞춤형 식단, 케어 패키지가 가장 좋았다고 소개했습니다. So my loved ones packaged kimchi and rice and and dried seaweed, and those are things that I kind of grew up on, and I just didn't have much of that up. 앞서 조니 김은 추수감사절 음식을 준비하던 중 햇반과 김치를 소개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미친 영향을 묻는 말에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을 갖게 됐다며 그것은 분명히 지금의 나라는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우주항공청 출범 소식에는 나사가 주도해온 지속적인 국제협력과 함께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반영한다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계 최초 나사 우주비행사라는 역사를 쓴 조니 김. 우주비행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질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을 남기며 24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한 미국의 동화와 영화에 등장해 크리스마스의 대표 캐릭터가 된 그린치. 이 그린치가 도로 한복판에 나타나 차들을 멈춰 세웠다는데요. 이유가 뭘지 현장으로 가볼까요? 복실복실한 연두색 털과 익살스러운 표정. 영락없는 크리스마스 대표 캐릭터 그린치네요. 그런데 그린치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들을 멈춰 세우더니 양팔을 건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연말 기간 과속 운전을 예방하려고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벌금 고지서를 받거나 그린치가 주는 양팔을 받아야 한다고요. 경찰은 가벼운 분위기의 단속이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각인시켜줄 거라고 기대한다는데요. 그린치와 함께라면 안전한 연말을 보낼 수 있겠네요.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진행되기도 하는 파키스탄의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의 예복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데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파키스탄의 예복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아 화려한 문양의 의상들이 반짝입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장식들 때문일까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답네요. 파키스탄의 결혼 예복 패션쇼 현장인데요.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선 흔히 알려진 서구식 드레스가 아닌 전통 의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린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최대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게 특징이라죠.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유일한 패션쇼이기도 하다는데요.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앞으로 멋진 작품을 더 많이 선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영화 기생충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주택 지하실에서 누군가 몰래 살고 있었던 건데요. 이 침입자의 정체 확인해 보시죠. 미 캘리포니아주 알타데나의 한 주택. 덩치 큰 곰이 좁은 구멍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지하실에 침입하는 건데요. 250kg에 달하는 몸집으로 방충망까지 뜯어버렸습니다. 곰은 제 집 드나들듯 이곳에서 무려 2주 넘게 살았고 참다 못한 집주인이 달콤한 향이 나는 금속 덫을 설치했다고요. 그런데 그 덫을 확인하고 나서도 마냥 웃진 못했는데요. 주인이 애타게 찾던 곰이 아닌 전혀 다른 곰이 덫에 걸린 겁니다. 이제 집주인은 곰이 스스로 눈치채고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를 찾은 외국인 비율은 올해 3분기 10%대를 넘기며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던 경북과 부산을 거점으로 한 경남에도 관광객들이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로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사용 매장도 늘어나 내년엔 전국 6만여 곳에서 신선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은행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대리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건데요. 내년 상반기 전국 20여 개 총괄 우체국에서 4대 은행 대출 상품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공장을 가동할 때는 전기뿐만이 아니라 물, 그러니까 공업용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기후로 가뭄이 잦아지면서 공장에서 쓸 물까지 부족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바닷물이 해결책으로 떠올랐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시운전에 들어간 한 바닷물 처리장입니다. 서해에서 물을 끌어와 공업용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시설로 작업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끌어올린 바닷물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입니다. 공기를 넣어 기름 같은 불순물을 띄워서 걸러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실내에서 모래 같은 여과지를 통과시켜 불순물을 한 번 더 걸러냅니다. 소금기가 남아있는 물을 미세한 필터가 있는 파이프로 보내 염분까지 없애면 모든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염분뿐만 아니라 미생물이라든지 바이러스 그런 아주 미세한 입자들도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담수, 그러니까 민물의 양은 하루 최대 10만 톤. 32만 명이 쓸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인근 대산 임해 산업 지역의 공업 용수로 활용될 예정인데 2017년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대호우가 말라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기후 위기와 AI 시대 물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미래 수자원 인프라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수 담수화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해 오는 2032년 7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올해 마지막 절기 동지입니다.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날이 더 춥습니다. 영남 지방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 봉화는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고 서울도 영하 5.7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4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수요일 아침까지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5.7도, 춘천이 영하 9도, 창원도 영하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과 전주 7도, 부산은 12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성탄절인 이번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찾아와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